자, 첫 번째 세션은 지역 교육 재정과 지역 혁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에 저명하신 인사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지역 교육 재정 관련 외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또 국내 지방 재정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센슈 대학교의 히데오 나카노 교수님께서 일본의 지방 분권 개혁과 교육 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The first presentation will be held by Professor Hideo Nakano from Senshu University, which will be on local decentralization reform and education finance in Japan. So let's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센슈 대학교의 나카노 히데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한글말 잘 못해요. 제 일본말을 마주 마가렛스입니다. Thank you. では日本語ですいませんお話をいたします。今日のテーマはですねこちらにございますように、日本の教育財政とですね、最近の日本の経済の動向等についてお話をいたします。大きく分けてですねお話しすること4つございまして、一つは日本は韓国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非常に少子化が進んでおります。でその上にここ30年ですね経済があまり成長しない時代が続きまして、主に子育て世代が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と。そうした中で日本の教育財政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く変化をしてきました。どんな変化をしてきたかと申しますと、一つは教育というのがですね少子化対策の一つの柱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で教育子育て支援としての教育政策というものが主に地方によってですね行われました。でちょうど2000年の頃というのは、地方分権が進みまして、地方自治体がですねより自由にいろんな施策を行うような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でその結果、各いろいろなですね都道府県や市町村で、こういった施策が進んだというわけです。そういったですね、経済のこれまでのですね過去30年間の変遷について説明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で最初にまず日本の財政のですね、ちょっと国際経済から見た姿をちょっと簡単にご紹介すると、日本はこの公財政支出ですね、政府支出の対 GDP 比はOECD の中ですごい少ないってよく言われております。でこちらにありますように、平均の値がですね、下位の 25% ですか、4% ですね、真ん中よりも下の方に移っていると。これは一体どうしてなのかと、これがいろいろ議論もあるわけです。でそれの一つ手がかりといいますかですね、ちょっとその教育財政との関連でちょっと最近の少子化の現状を見てまいりますと、青い線は小学校に在籍している子どもの数ですね。で赤いのは小学校の数です。で小学校の学校運営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は国が標準として決めています。40人、昔はここにありますように45人学級とか40人学級という形でですねもう決められてたんですね。
それ以外の学級編成はできませんでした。それがあそこにある2001年ぐらいからでもですね、地方分権によって各地方が独自にですね、少ない人数で学級編成を行ったりですね、こういう教育をですね工夫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ところがですね最近の動きです。はい、ただこの出生数のところにも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も、今本当に去年のですね2020年の出生数は日本は80万人をですね切りまして79.9万人になっています。このニュースが出た時かなり日本でも大騒ぎ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今後さらに青い子どもの数はですねさらに減少する見込みというふうな形になっている。でもう一つ日本で懸念されているか大きな問題となっているのは、この給与がここ30年間増えていないという現状があります。これよく失われた30年と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けども、こちらにあります例えば1985年から90年にかけて、これ給与なんですけども民間の給与ですね、右肩上がりですごい上昇しています。でその後90年をですね経ると上昇はするんですけども下降線をたどったと。で特にこの2008年にリーマンショックがありまして、そこで一気に翌年の給与が大幅に落ち込んだと落ち込みました。その後徐々に回復は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まだピーク時に戻らないような状況が続いております。でこれがやっぱり子育て世代に対してですね結構非常に深刻なんですね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でこれはその勤労者世帯ですねのこの片働専業主婦世帯とですね、共働き世帯の数をですねグラフにしたものです。韓国もですね日本もかつてはですね、こちらの専業主婦世帯という形で男性が一家の大黒柱としてですね家族を養うっていうのが当たり前の社会だったわけです。それが今どんどん日本ではですねこういう片働きの世帯、その専業主婦世帯はこの赤い層ですねどんどん減少する。代わって夫婦で働くですね家族というものがどんどん増えている。今はやですね共働きのですね家族というものが当たり前になってきたというわけです。でこれがやっぱりその教育やですねその福祉にも結構大きな影響をですね及ぼしています。で次の図なんですけども、これはそのちょうど1997年ですね給与がピークになった時のその世帯で家族とですね勤労者世帯の収入と支出を見たものなんです。で直近一番新しい数字が2019年でおよそ20年経ってるんですけども、ご覧になって分かるように一番上の収入っていうのは増えてないんですよね。もうほとんど変化がないと。それはさっきほど申しました夫の方の収入が減ってるんですね。で代わってこの下の赤いところにですね囲みにあるようにその妻がですねパートなどによって働いてですね、収入を増やしている状況が続いています。ただ共働きで家庭の収入を支えようとしてもやっぱり社会保険料と税金の負担が増えてますから、一番下から3番目の赤いところをご覧になっても分かるように消費の水準はむしろ30年で減少しちゃってるわけなんですね。非常にやっぱり今日本のですね、子育て世帯をめぐる環境というのは非常に厳しい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で次のですねところです。でこの消費が落ち込む中でじゃあその教育の
支出ってどうなっているのかを見たのがこちらの、表です。これは文部科学省の資料なんですけども、子どもですね、韓国と日本は同じで、6歳から12歳が小学校で、12歳から15歳が中学校ですよね。その後高校に進学するんですけども、どこの、ね、公立と私立、公立の小学校、公立の中学校、公立の高校と、私立を分けてますけども、家計が負担する教育費っていうのは、大きく分けて3つありまして、1にある、学校で負担する教育費ですね、学校教育費です。あともう一つは日本の特色なんですけども、給食費ですね。小学校中学校で、お昼に提供される学校給食費、これは自己負担ですね。でこの自己負担の給食費の負担が、大体、年間で3万5、6千円、36万ウォンぐらいかもしれません。ただやっぱり一番負担が大きいのは、やっぱりもうこれも韓国と同じなんですけども、塾ってですね、こちらに3番にあります、学校外活動費っていうのが、日本は非常に多いわけです。でこの学校活動費が増えた結果、日本の家庭はですね、消費全体は減っている中で、教育の負担はやっぱり1997年ですか、8年とですね、その21年を比較すると、いずれも負担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非常に子育てをする上で、この家庭のこの教育の負担というのが非常に重たくなってきたと。だからこの教育の負担を減らして、軽減させていこうという動きがですね、最近出ております。一つは学校給食費ですね、あれを無償化するということで2番目を。でもう一つは3番目か、授業料ですね。もちろん小学校と中学校は義務教育なんで無償なんですけども、公立の高校と私立の高校はもちろん授業料を負担します。でこの授業料の負担を、自治体、国とですね、地方で、負担をしましょうというのが非常に増えてきております。はい。それが今のその日本の教育をめぐる環境と言え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も、ただですね、ちょっとここでちょっと重要なのは、次のページちょっと見てみますと、これちょっと動かないです。これちょっとこれ動かな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もそも日本と韓国っていうのは教育財政の仕組みがもうまるで違っています。どちらがいいとか悪いとか言って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どう違うかというと、日本は韓国はですね、その教育の予算とそれ以外の予算というのは完全にこの特別会計によって分けられてますけども、日本は全て一緒くたにしてですね、行います。で韓国は教育官方が選挙で選ばれて、そこでこちらに赤い囲みでありますように、この予算を編成して執行をしますけども、日本はですね、全て自治体の長、これ首長と日本語で読むんですけども、首長が全てやるようになる。つまり教育の担い手っていうのはその自治体の長がやるというのが、日本の大きな特徴なんですね。そういう特色があります。でこれは日本のその学校運営におけるですね、その教育の行財政のをですね図で表したものなんですけども、国の予算、教育の予算全体は基本的にはですね、はい、財務省と、こちらに文部科学省ってちょっと漢字で書いてあるか分かりづらいですけども、国の予算で決められて、で日本の自治体というのは、広域的な自治体と基礎自治体の2つがあって、
それぞれにこう予算を配分するという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で、学校教育、特に義務教育の小学校や中学校というのは非常に複雑な形をしているんですね。で、学校を運営するのは市町村ですね、基礎自治体が行います。で、そこの教員の給与というのは実は県がですね、広域自治体が負担するっていう非常に重層的な構造をしております。これを県費負担教職員制度という言い方をするんですけども、こういった形でですね、学校運営が行われているという特色があります。はい、次で、こちらはその教育の行財政っていうのは、先ほど今申しましたように、その自治体のですね、議会と首長さんと教育委員会だと。この教育委員会は韓国の教育庁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もともと日本でもですね、この首長さんと教育委員会っていうのは対等な関係なんですね。どっちか偉いとか偉いっていうわけじゃなくて、対等な関係があります。やっぱり政治的な中立性というものを考えて、こういった仕組みを戦後作られたんですけども、しかし一方ではですね、こういったこの教育委員会の機能というのは実はほとんど正直言ってありません。こちらにある図というのはですね、こういった怒られちゃう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東京都のですね、これ教育委員会のですね、その会合ですね、審議の様子を示したものです。こちらに今映っているのが教育委員の方々なんですけども、皆さん他の仕事をされて非常勤でやってらっしゃいますね。で、やっぱり1年の会合がやっぱり10回とかぐらいしかありませんので、非常に限られていると。でも東京都っていうのは児童がですねと生徒合わせるとやっぱり80万人近くい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の年間の予算っていうのは8000億円ですね。だから8兆ウォンですか、8兆ウォンぐらいの大きな予算、こんな大きな予算をねここだけで審議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無理ですよね。だからじゃあ誰がやってるかというと、やっぱり知事さんですね。日本では小池百合子っていう女性ですけども、そちらで自治体ね、首長主体で教育が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はい、ですかね。で、はい。で、こういった日本はその教育はその地方の教育はですね、教育委員会ではなく、その首長さん中心に行われています。ところがやっぱりその各首長さん自治体の人はですね、何か政策教育を少し良くしたいと思っても実は昔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で、それ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がこちらの93年から始まるですね、第一次文献改革、そして三位一体改革、第二次文献改革というものです。で、具体的な中身に入っていくと非常にちょっと時間がかかるのでここでは省略しますけども、その結果何がですね起こるのかというと、まずその文献改革によって、今まで40人学級しかできなかったところがですね、より小さい人数で授業クラス編成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でもこれは文献とはちょっと少し関係がない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この文献改革後にですね、やっぱり日本の家計の負担、教育負担というのは重たくいいことが非常に問題となりましたので、都道府県やですね市町村が独自に教育負担軽減策を行うようになりました。一つはやっぱり家計の負担を考えるという点で、一つの子育て支援策の一つとしてですね見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一方、そういった文献改革の中で非正規のですね職員、教職員の人が増えてきているというのが今少し問題となっております。
でこちらはですね、その文献改革後の自治体の学級編成の見直し、少人数学級をですね、ところを見てます。この図は山梨県がですね、去年ぐらいですか、25人学級でですね、を始めると。でただ、重要なのは、じゃあ、すべての自治体が足並みを揃えて、こういった少人数学級を始めるかというと、実はそうじゃないんですね。やっぱり非常に少人数学級に熱心なところと、そうではない自治体で、やっぱりはっきりしております。一言で言えば、人口が減少している自治体では少人数学級を一生懸命やるんですけども、東京とか大阪のようなですね、人口が比較的規模が大きくて増えているところはですね、こういった少人数学級には非常に消極的だと。これも一つ文献化のですね、特色として言え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もう一つはこちらですね、学校教育費の無償化というものです。でこれもともとはですね、このコロナ禍でその家計負担が非常に家計が生活が困窮する家計が増えたことを踏まえて、政府が国がですね、地方に補助金を出してですね、そういったこういった生活支援のために使ってくださいという補助金を出しました。でその財源を使って多くの自治体でこの先ほどの3万6000の学校給食費のですね、無償化をね行いました。でただですね、それはあくまでその補助金が出たからやったわけであって、逆にその補助金がなくなっちゃうと、もしかしたらやらなくなるというわけですね。そんな中で、例えばこれは市川市というですね、ディズニーランドがあるところの近くなんですけども、そこではですね、その首長さんが選挙でですね、この無償化ですか、学校給食費の無償化を掲げて当選されてですね、今年から学校給食費の無償化を始めた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でもう一つは、これは非常にこれが非常に大きいんですけども、今まではですね、その学校給食費は市町村ですね。であとその学級編成は都道府県なんですけども、今までは義務教育だけの話だったんですけども、中等教育というんですかね、高校の無償化に今多くの自治体がコミットしているというかですね、それを行う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は先ほどのようにどこだっけな、ここはちょっと無償化がすでに入っている部分もあるので、金額がちょっと大きい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私立の高校だと授業料って1年間で40万円かかるんですね。でもともと公立も10万円かかりました。でこれを無償にすると、その財政的な負担を軽減するという政策が2020年からですね、本格的に始まりました。これを高等学校の無償化と言います。こちらですね。こちらですね。あります。で、色がですね、黄色の部分というのは国がですね行う、全国一律で行うものです。横軸はですね、世帯収入で、世帯収入が590万までは36万の給与のですね、授業料を減免するというわけですね。でこれに都道府県がですね独自に上乗せするんですね。ちょうど昨日ですね、大阪府がニュース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大阪府で、今まではこういうふうに所得制限があったのを撤廃するっていうですねニュースが飛び込んできました。それくらい今多くの自治体でこういった高校の授業料を無償化すると。で重要なのは公立だけじゃなくて私立ですね。私立も無償の対象としているところがちょっと日本の非常に大きなですね特色として言え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今までは少子化対策、子育て支援としての政策を今お話をしてましたけども、
教育というのはやっぱり地域と非常に密接な関係があります。日本もここのコンファレンスのテーマであります地域の消滅とですね、その地域の人口の過密の問題がありますね。日本も東京にどんどん人口が増えて地方の人口が減っております。そうすると何が起きるかというと、東京ではですね、学校の用地が足りなくなって見つからないんですよね。この一番左側のやつはこれ港区というですねところにある新たに作られた小学校なんですけども、これ羽田空港からモノレールに乗られるとこれ見えるんですけども、結構敷地がないので行政の施設とですね学校を一緒に作って、さらに上の方にですね高層の校舎を作ってます。前の緑はグラウンドじゃなくてですね、グラウンドの中にあるんですよね。そういったことを、これはやっぱりその教育とですね、地域が連携してや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でもう一つはこの川場町とも関係するんですけども、今度人口がどんどん減っている地域では学校がどんどんなくなって統廃合が進みます。そうするともう空き地になったんですかね、使われなくなった学校を今度新たなですね、地域振興の拠点にするような取り組みが行われています。これを地域運営組織というんですけども、こういった取り組みが行われていると思います。ちょっとだいぶ時間が進んでいましたので、これでまとめに入りますと、その日本はこの2000年代の文献化を通じてですね、その公教育というのはやはりその少子化対策、子育て支援という点で観点からも一定の前進をしてまいりました。ただどうしてもこういった日本は文献化で行われますから、やっぱりどこに住むかによって得られるその教育のサービスが結構異なることがですね分かります。そこを教育のですね機会均等との観点からどう整合性を持たせるのか、これは今後やっぱり考え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あと2の方はちょっと飛ばしますと、あと3番のですね、やっぱり教育や一般行政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お互い分離できるものではなくてですね、先ほどのこちらの例にありますように、やっぱり地域の中にやっぱり学校コミュニティがありますから、そこをどう生かす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教育の分野と一般行政の協力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不可欠だと、そういったものがですね、日本においても今後の大きな課題としてあ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私からのですね報告は以上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Hideo Nakano, for that informative presentation. 네, 일본의 인구 동향 변화에 따라 이 지방 분권 개혁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 특히 교육 행정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김민선 교수님께서 고등교육 재정과 미국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Moving on, we have Professor Min-sun Kim fro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resenting about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the roles of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Let's welcome her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speak in English, but let's see. If I have time, I'll respond in Korean, and I also can do a little bit of summary or key point in Korean as well. I'm Min-sun Kim fro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m teaching there, and I've been there almost 18 years. I left South Korea so about 30
probably more than that. But I'm just trying to just figure it out, how I can actually deliver some of the important higher education finance facts and try to make meaning with this conference. I need to adjust a little bit of my slide, so please bear with me if I skip a couple of slides, and I probably spend a little more time with I consider it some relevant topic. In this presentation, I'm going to just focusing on some state and federal initiatives, and also some current trends in higher education. After I listened to other presenters, I realized that I need to do more about local government's role instead of a federal government's role, but I'll try to see if I can help you with this. The most important trends, I just picked up 6 of the trends, but the most important trend here is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We talked about some of, US has a little bit of crisis in terms of baccalaureate degree completion. College degree recipients,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s about 16th in OECD countries or in the world. So the wealth is the number 1, but in terms of college education, they are not number 1. So this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is a huge issue in the US. And tuition freeze and reduction is another issue. Why this is important? Because without having good workforce and workers at the advanced level, they cannot really advance industries and economic development. So college 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s are very, very well tied together. So that's why the trends of the all 3 are very important here. There another trend that US is focusing on is funding for outcomes or funding for results and accountabilities. Whenever governments try to give us some money, they also try to make sure they're accountable. Make sure taxpayers' monies are well spent, justifiable. So that's why the government tried to track all the funding trails. This is not just a federal government trends, it is also, I'm sorry, I did not move. Okay, I'm sorry. This is funding for the outcomes and accountability issue. Many states are really shift their funding mechanism from the previously they're like counting a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faculty members for their funding criteria, but increasingly many states use different criteria for their funding mechanism. That is like whether universities and colleges really producing certain like
X number of engineers, or whether they graduated, whether the graduates really get a job. I'm sure this is a little bit familiar in South Korea as well, but this is important concept here. And another important aspect of trend is instead of government giving a lot of money, they try to actually find alternative sources, encouraging the actually universities and colleges try to search for private funding. That is actually in the last part. Here is a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entities. So basically, see if graduates can get some good educational training, and also can access to the jobs, and try to, like business can be donors for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not only individual scholarship, they can actually give a chunk of money to the universities and local or whatever institutions they choose. Particularly, they probably choose more likely the institutions that surrounding us, can benefit the companies, right? So this is what they're doing. I'm going to just go back, and I don't know if I can go back and forth. Let me try to actually sort it out, the government roles, because the U.S. has a federal system. There's 50 states. There is one overarching federal government. And under the states, there is a local city or county government. So you can see 3 layers of governments. And you can also see that roles are a little bit different. Depending on what aspect we are looking at, federal government's role will be different. What I'm focusing on here is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funding for college and university education. There is a clear, now increasingly more ambiguous, but clear division of labors particularly between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Federal governments tend to fund to the individuals, or if they fund institutions through the grant or research incentives or initiatives or workforce, but at the same time, you can consider this as the federal government is giving money to the more individual students through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or other route. And state governments is focusing on direct funding, so-called appropriations or funding allocations to the public universities. Like here, you can consider as a Jeonnam-dae, like Jeonnam University can be a kind of a public university within Jeonnam, right? So you can actually consider Jeonnam is, let's say, state, then Jeonnam-dae, Jeonnam University, it can be a direct funding, relationship there. Local county here is it's a little bit different between Korea and the U.S. Local city and county government tend to play less, but it actually is not ignorable because these local government fund
community college 2-year sector, which is very, very influential. College people abroad or in South Korea probably think 2 years is less, so they don't see a lot of usage out of it. But in the U.S., community college and 2-year sector are very, very well used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and for residents' welfare or continuing education. It can be used for multiple purposes. And not only that, a lot of students actually educated in the 2-year sector and transfer to 4-year institutions. So you can see that you spend less money by attending community college with the money heavily support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then you move to 4-year institutions, which the tuitions and fees are much more expensive. But you can get a degree, a 4-year degree at the state universities, or it can b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Okay, let's try to move to state appropriation and trend. This picture was from my article published several years ago about in educational policy. And the reason I'm showing this picture is you can see the blue and red. Blue line shows that state appropriation, and the red is showing the tuition and fees. State allocation, state appropriation is the curves going down. You can see the tuition and fees, the curves go up. So you can see almost like this situation. What I try to show here is we complain about increasing tuition and fees particularly in the public sectors. So, many low-income students cannot access to 4-year institutions and also high-quality education. Problem is, state appropriation cannot follow the increasing cost. And their actually contribution is sometimes decreased too. Or state cannot cover the inflation rate. Actually, in higher education has a separate index, like a higher education price index. We are not following the consumer price index because we are not just talking about bread and rice and potato or those kind of things. Our basic index is faculty and staff salary and building maintenance. Does it make sense? And IT support. These are very, very expensive, costly index that we have to follow. So it is almost very, very hard to actually comparing this consumer price index versus college price index there. Okay, let me see. I think what you're trying, let me see. I'll show you. Yes. I just wanted to show the biggest stream, major stream of higher education budget revenue in the U.S. Probably about the same here too, but especially
in public sector, governmental funding source is most important here. And tuition fees, and research contracts, and private donations and philanthropic activities. These are very, very important components. But the tuition price is different between different universities, and particularly wider difference between states. So I want to just tell you why there is so much differences in terms of college cost and price, okay? Let's put aside that. I'll explain a little more about price. I'll explain a little bit because otherwise you're going to be falling asleep after lunch. So I'm going to try to connect with a little bit of, let me see, this is a federal, I need to go back. Federal government, there are two different initiatives that federal government initiatives and state level initiatives. What I'm going to try to focus here is just 3 examples of federal government's funding and 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is one of the governmental units. They give grants for workforce development, and particularly in the area that most needed. But they are actually funding, more recent funding stream is to community or technical college, 2-year institutions mainly. By the way, community colleges become more diverse. It can be 2-year, it can be 3-year, it can be 4-year, even baccalaureate granting community colleges are getting more popular as well. And another federal initiative is Workforce Development Grant Direct. This is interesting concept.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s are separate, and local government is even separate. But in these grants, federal government try to increase the workforce development. What they did is they try to give money, funding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 directly. And that actually, it can help to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but federal government initiation giving instead of giving funding to the individual, this is the one that area that giving the fund directly to the local and state governments. When I say the actual state and local, I know in this setting, in the conference in Korea, local government include the state and municipal and city and town too. But I'm trying to actually making a little different because US system has a little bit 3 layers of system. And in addition to that, actually, apprenticeship program is also an important component. This is a direct, like college and business try to collaborate each other and try to increase better, more effective workforce development. So this kind of program is very popular, getting more popular. But when I went to Germany as a visiting professor, I found apprenticeship or internship system is very well developed in Germany. And I wanted to try to get that a little more in the US. And I think we can, as a Koreans, we can learn these programs and can make it a little more active as well. I try to focus on more initiative cases here. There's
two important initiative cases. Let me talk, since we talk about workforce development, I'm going to just go back to the next one first, which is Michigan Engineering Zone. This is the actually program. It's trying to actually make Michigan State and local Detroit City and the public high school work together to try to produce or help actually workforce in the engineering area, particularly from the more like marginalized communities and low income families and communities to get better mentoring and better education for engineering. And I think this is a way of try to produce and having more workforce for the Detroit, especially auto industry area. And it also helped state of Michigan as well. So this is a success story, so I think you might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other one, I tried to just say a little bit, but I don't want to pay much of, spend much time, but Tennessee Primacy Program is something that you might want to pay attention to, because that is particularly free tuition for the all, like here is Jamundeak, like a 2-year institution. Basically, state fill in the gap of unmet need. Basically, it gives, it tries to make anybody who want to go to college can go to college. That's what Tennessee State is trying to do. It really helped workforce development, and it also attracted new businesses to the states. So this was considered as a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ase. So I want you to know that. But free education, free community college movement is getting more popular. And now actually over 20 states actually implement free tuition for community college, 2-year college and universities, 2-year colleges. Using last dollar aid, but I don't think we want to spend it for the last dollar aid. Basically, last dollar means after students' family income and state's aid, you put all together and you get, you still cannot meet the tuition and fees and books. The state actually come up with the money to aid. That's the system, okay? And I'm not going to spend, I'm just trying to push. Let's see how much I can do here. What I'm trying to say here is Michigan case, it real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states that affecting the capacity of funding. And at the same time, the value of the taxpayers and government. Basically, when government giving means taxpayers' willingness to pay, it is combined. It is not just government and taxpayers are separate. Taxpayers, without taxpayers' support, government cannot spend so much money for education or workforce development as well, right? I'm trying to put the California case. California has a 3-layered system. I'm not going to go into that. You see that
I lived in California for several years, but California, Cal State, and community college. What I wanted to point it out here is California is the largest economy in the U.S. in terms of state, number one in terms of the economic scale. And I try to make sure this information here. California is, if you put nations together in the whole world, California state just itself is the 5th largest economy. So when we talk about states and the federal and the local, California itself is the number 5 in the, if you put an economy in the whole world, that the game is very different. So you need to adjust the concept here. They behave a little different, and not little, actually a lot different. I'm going to just show a picture, case, okay. Yes. 2-year sectors. Are you? Do I need to finish it? Yeah. Okay, all right, I can finish it. Okay, thank you very much. Basically what can I show just the last one page? Just if you can. But anyw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e states and nations and local governments are all different, and it is very difficult to work and just thinking about just how to use and I wanted to just show the interstate compact. Basically, what I want to try to show is there is local government and the states make an action and try to make education more affordable and produce more, needed workforce for their states or local cities and counties.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actually important consortia, interstate consortia that actually collaborating among the states, try to actually make education more affordable and try to save states money for different activities. So there are things that you can do. Yeah. There are a lot of things you can do through the interstate collaboration effort. So that's what I'm trying to say here. All right, Professor. Okay. All right, I think that's the time we have. Thank you. I wish we had more time. All right, let's give Professor Min-Sun Kim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for that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laying out the different trends in higher education financing and funding. 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요코하마 시립대학교 국중호 교수님과 또 앞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연사분, 그리고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주실 경기대학교 구균철 교수님, 경북연구원 김병태 연구위원님,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오나래 부연구위원님, 교육부의 최홍준 과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를 세팅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나와 주시면 바로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셨으면 지금부터는 좌장님이신 국중호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좌장을 맡게 된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국중호입니다. Here. 저 몇 분까지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 다음 세션이 있으니까요. 한 30분 정도만
하도록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まずですね、中野さん、すいません。 우선 저 한국말로 계속 하겠습니다. 한국말 괜찮아요? 네. 자, 한국말로 하고요. 나카노상한테는 뭐 필요하면 일본말 잠깐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각각의 그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그 질문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5분 내로 그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구균철 선생님, 저 소개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본인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균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의 구균철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차례대로 조금씩 2분 정도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 나카노 교수님,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공통점은 아시다시피 교육이 일반 정치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교육비 부담이 꽤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거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최근 무상급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고교 무상교육과 같이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공교육에 대한 그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많아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 발표문의 도표 2를 보시면은 그 학교의 통폐합하고 학생 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 학생 수 줄어드는 그 속도와 그다음에 학교가 줄어드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통폐합도 가속화될 것 같고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차이점은 지방 이 교육 재정 시스템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발표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일반 재정과 교육 재정이 이제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구분돼서 특별 회계로 운영되고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계로 그냥 같이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재밌는 거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교직원 급여비가 이제 광역에서 부담을 하고 운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수원시가 수원시 교육지원청하고 매칭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생경한 그런 제도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더 학교 중심의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차이점과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그리고 학생 수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고령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고 기존에 있는 노동력의 생산성 자체도 감소를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문제에 일본과 우리는 공통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 혁신적인 직업교육 체계 그리고 그런 직업교육 체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노동력을 혁신적으로 재교육시키고 그것을 또 지원하는 그런 체계에서 일본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게 첫 번째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에 교육 재정이 일반 재정과 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교수님께서 그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정하고 교육 재정이 같은 하나의 그냥 재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계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도 불분돼 있지만 재정도 특별회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교육 재정과 일반 재정, 일반 행정 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그 일본의 사례라든지 장단점들을 좀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강호 이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목표는 교육비 절감이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 세 가지도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력의 적절한 제공과 노동력의 신장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하셨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대학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종의 폭이 넓기 때문에 미국 대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금들이나 자금들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한계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이런 미국 대학들의 경쟁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기성세대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때까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대학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공급도 늘어났지만 또 미국 대학 자체가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학들 간의 경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대학들 간의 이 숫자는 그대로 정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들 간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이런 상황을 우리도 좀 충분히 도입을 하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대학 간의 경쟁을 기반으로 한 혁신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경북연구원의 김병태 연구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저 경북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태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북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연사분들께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경북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 지역 소멸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 따져봤더니 왜 그런지 인구가 왜 자꾸 오늘 모두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 따져다 보니까 그게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이제 특히 고등교육 정책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아까 52%라고 했는데요. 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아마 일본 사례가 뭐 엄청나게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유례가 없는 이런 52%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봤더니만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되고 취업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 주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서 있는 분야가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이 잘 안 되니 취업도 잘 안 되고 정주 환경까지도 연결이 안 되니 이 문제를 위해 가지고 경북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북 구미에는 대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SK 실트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SK 실트론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 12,0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생산직 근로자고 한 2,000명 정도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의 한 2,000명 정도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스카이 인류대학의 석사급 이상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온 인력들이고 10,000여 명 정도는 고졸 전문대졸의 인력인데 이 사람들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거기에 있는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연봉을 따지다 보면은 연봉이 별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잘 키워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좋은 그 직장을 구하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좋은 정주역까지 마련할 수 있는 이 과제를 지금 몇 가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별로의
특화 산업이 다 있습니다. 특화된 산업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경우는 IT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구미의 IT의 산업에 특화된 말씀드렸던 SK 실트론과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학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금호공대라는 그 학교가 있고, 그리고 대학 앞에 앞서 있는 고등학교, 특성화되어 있는 금호전자정보고등학교와 연결을 시켜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교수분께서 직접 와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대학에서 받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등록금 문제는 무상으로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SK 실트론이 원하는 정도의 교과 과정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SK 실트론에서 다 받고, 그리고 10년간 정주할 수 있는 그 주거 환경을 경북도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젊은이가 우리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례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번 방문하셨죠. 방문하셔서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우리 교육부 과장님께서 라이즈 사업이라는 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는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은 좋은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인데, 재원은 경상북도가 그 지방정부죠. 경상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총 재원의 한 10% 정도를 10년간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용 예산의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사례고, 이러한 사례들이 30초 내로 끝내주세요. 몇 가지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앞으로 좀 경상북도에서 좀 더 바라봐야 되겠지만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서두르게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오나래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발표한 일본의 사례를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지방 교육 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한국과 이제 일본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맞추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뭐 이제 무상 교육, 뭐 무상 급식 이런 거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 이제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무상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지원이 일부 들어가고 이제 자치단체별로 좀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별로 이제 일부 이제 차등을 두면서 이제 지원이 시작된 단계인 반면에,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무상교육도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지금 전국적으로 초중고도 다 실행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재원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이제 교육 재정으로 들어가는 이제 재원 말고도 자치단체별로 계속 이런 교육 복지라든지 다양한 뭐 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재원을 교육에 별도로, 교육청과 별도로 이제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재량적 지출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좀 경쟁이 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도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 이제 지금 이제 무상 고교 교육 같은 경우 이제 도쿄도에서 이제 국비 지원 이상 지원을 했고, 오사카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일본에서는 일단
어떤 일반 회계에 좀 크고 이제 재정적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부터 국비 보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지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치단체 간의 이제 경쟁이 좀 이제 치열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재정적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에 이제 큰 이제 무리가 없겠지만, 이제 소규모 혹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지방 소멸을 맞이하고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분명 일반 회계 재원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또 어려운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편차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일본에서는 이제 자치단체 간 어떤 방식으로 뭐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이제 뭐 교육협력위원회 사이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주민들의 어떤 이런 교육 서비스에 대한 니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점을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김민선 교수님 이제 발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고등교육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어떤 환경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 발제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일단 고등교육을 받는 것, 이제 고등학생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 정책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인로먼트 레이시 한 40% 정도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대학 진학률이 한 7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크고, 근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은 이제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이제 대학 정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 수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또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앞서 다른 이제 저 교수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굉장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한 15년 정도 이제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가 이제 계속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학 재정의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다른 어떤 환경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 대학을 좀 살려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다양하게 정책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지자체 주도로 이제 대학 지원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아까 경북의 사례처럼 이제 지자체의 어떤 산업 구조와 그다음 대학과 뭐 학생 이제 인력 양성과 이런 여러 연계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발굴하고 이제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경북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제 1.5조 원을 10년간 이제 일반 재정에서 그러니까 여유 자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아마 이제 많은 자치단체들이 직면한 과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도 아까 이제 뭐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이제 다닐 수 있게 재정 지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펀딩 소스 같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걸 찾을 때 좀 자치단체 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의의 과정을 마련해 나가는지, 혹은 연방과 이제 뭐 주정부와 로컬 정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런 새로운 재원 마련 구조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혹시 사례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최홍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근무하는 최홍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두 분 기조 강연해 주신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희도 교수님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앞에 세 분 패널 분들께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그 뭐 출산율 저하라든지 인구수 감소, 또 그게 대응한 여러 가지 교육 정책,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정책들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과 질, 뭐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오늘의 패널께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이고요. 가령 이제 무상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도부터 고3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1년까지 전면 적용을 하는데, 뭐 자사고라든지 수업료가 자율화된 일부 고등학교를 빼고 사립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공립고까지는 무상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제 관점에서 앞서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학급당 학생 수 얘기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보면 재정 지원 하나의 근거지만은 28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둬가지고 28명 이상이 되고 그러면 좀 과밀학급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좀 더 많은 투자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조금 줄이도록 노력하자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례이겠지만은 일본과 한국이 같으면서 좀 다른 교육 정책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 가지고 뭐 히데요 교수님한테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오나라 위원님 얘기랑 좀 유사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면은 이 교육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그다음에 시도에서 오는 지방교육세라든지 법정 전출금이라고 하는 외부 재원이 많은 상황인데 그 재원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디지털 교육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유보 통합이라든지 또 제가 다음에 또 말씀 올리겠지만 라이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미래교육 수요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저출생 사회에서 교육이 좀 더 과감하게 이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은 교육 재정이 좀 더 안정되고 충분하게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상호 충돌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효율성, 책무성 대 그다음에 안정성, 충분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일본은 뭐 문부과학성이든지 아니면은 그 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이 두 번째로는 또 일본 히데오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 자치랑 교육자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자치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했고 재정도 일반에게 그다음에 교육비 특별하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칸막이 현상이라든지 소통 협력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던 유보통합이라든지 학교 복합시설이라든지 공동사업비라든지 협력을 더 잘 하도록 하는 기제를 마련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례에서 지금 일반자치랑 교육자치가 조금 통합 개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일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 폐교 정책이라든지 학교 복합시설 정책은 되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 수장과 그다음에 교육위원회가 좀 더 긴밀하게 소통 협력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좀 더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게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김민성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경북연구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새 정부 들어와서 지방 시대를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 자체는 뭐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 라이스 사업이라는 걸 일단 2023년 4년 시범적으로 물론 경북도 당연히 선정이 돼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7개 시도청과 함께 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역량을 재설계해가지고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좀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원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국가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라이스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은 재정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은 라이스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방침상으로는 교육부에서는 2025년 이후에 2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으로 가지고서 지자체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까 히데오 교수님께서 설명했듯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초중등 분야 GDP 대비 초중등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지만은 고등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그런 불균형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이 통과됐습니다. 한시법이지만 이제 3년 동안 그동안 국세 교육세가
대부분 다 교부금으로 그러니까 초중등 분야에 투자가 됐다면 1.5조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부터 1.5조씩은 국세교육세에서 이제 고등교육 쪽으로 투자가 되도록 좀 상대적으로 초중등이랑 고등의 불균형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재원이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저희들이 좀 많이 참조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스테이트 가버먼트 차원에서의 역할, 어떤 거버넌스 체계로서 우리 시도지사님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 혹은 국립대학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갖고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혹시 미국의 사례에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도 여기 오셨는데 계속 오늘 코멘트를 들은 걸 전부 답변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에도 부족하니까요. 제 사회자 권한으로 여기서 좀 자르고요. 제 두 가지 하나 같이 해서 여기 패널 토론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 슬라이드 간단히 준비했으니까 그거 하시고 그 답변자는 각 2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2분 이내로 하시고 오늘 저 슬라이드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데 제 큰 문제가 한국 지방재정에서 그 여기 하나 올려주세요. 그 제 거.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거 해주세요. 그 다음 거 이게 어디로 가? 이게 왜 안 가? 그 다음 거 빨리빨리 옮겨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본은 이제 같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거 당겨주세요. 그 다음 거 당겨주세요. 이게 왜 하는 거? 됐어. 한국은 따로따로 돼 있는데 따로따로 돼 있어 각각 가거든요. 이건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그 다음에요. 지금 잠깐만요. 같이 돼 있으면 그냥 여기는 뭐 경제적인 거 했는데 그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만족도 수준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방교육 재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분리돼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그래도 외부성이 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앞으로 되면은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청 점선으로 해놓은 게 일반하고 같이 했을 때고 그 밑에가 이제 따로따로 했을 때인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여기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출산 고령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게 힘들게 앞으로 한국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요 다음번 보면은 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뭐라 할까요? 아까는 이 두 개 I1하고 I2하고가 사이가 상당히 좁았거든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 되면은 교육 재정이 얼마 많이 없어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계속 요구하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유지해가지고 그만큼 20.79%를 같이 주게 되면은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패널 토론자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좀 각각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해주겠습니다. 시간 절약 위해서.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 교육 또는 교육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지방교육 재정하고 일반 교육 재정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 게 좋은가? 요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 패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답변 관련해 가지고 그 각각의 패널 토론자도 준비 한 마디 해 주시고요. 자, 나가노 선생님.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ろいろ皆さん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全部にちょっとお答えできないのが本当に残念なんですけども、今、クック先生からいただいた、少子化問題として、どのような役割があるのかと言いますと、先ほどいろいろお話があったように、実は日本っていうのは実はあまり教育を熱心に実はやってなかった国なんですよね。それは教育っていうのは学校、公的にやるよりも本当に親が面倒を見てやるもんだっていうような前提でしたので、あまり正直言ってさっきの学級編成も無料給食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韓国の方が全然はっきり言っても進んでます。それはやっぱりなぜかというと一般会計に基づいて行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よね。特にこの失われた30年と言われている、1990年からっていうのは特に最初は景気対策のためにたくさん地方に公共事業を行わせました。
で2001年になると今度小泉内閣ですね、小泉純一郎さんが総理大臣になって、彼がやったのは何かというと行政改革ですから、歳出の削減なんですよね。だから公共事業で歳出を増やす、行政改革で歳出を減らすっていう中で、もうやっぱり教育なんていうのはもうほとんどもう議論にもならなかったような話、正直ならなかったわけです。だから結果的にこういった教育というものが遅れてしまったというのはちょっと日本の問題ですよね。その点韓国はやっぱり財源がちゃんとできてますから、もう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も、給食の無償化、あと伺いたいのは私立学校も無償化されてるんですかね。今質問しない早くそういうのがあります。そういった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다음에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여보세요? 그래도 지금 한국말로 대답하겠습니다. 조금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다 빨리빨리 안 나오면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내가 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로컬 파이낸스하고 내셔널 홀 로컬 에듀케이션 파이낸스하고 제너럴 에듀케이션 파이낸스 local finance except for local education finance. It's split in Korea. How is the role between the two? You know what? I think it is hard to answer, but I'm going to tell here. Since I'm going to bring the American U.S. system here, in the U.S. there are different layers of government.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세 가지 government 타입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로 텍스윤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을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를 좀 국가에서 잘 하면은 소셜 웰페어를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유청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오히려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그 지역에서 그 어떤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못하고 그냥 정부가 계획한 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지방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 로컬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재정의 근본적 교육의 재정은 일반 재정하고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part of the welfare이기 때문에 교육이 그러니까 health가 human rights인 것처럼 교육도 human rights예요. 그냥 human rights만이 아니고 그만큼 인구가 중요하고 교육 인구가 중요하고 workforce, 그러니까 well skilled worker가 중요하다면은 이게 social role이고 national role이고 local residents are not separate. 그러니까 코비드가 생겨서 다 연결되는 것처럼 지방이나 서울이나 다 연결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잊어버리면은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제가 더 많이 이렇게 미국에서 시스템을 공부를 했지만, 제가 독일에 가서 일부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가서 배운 거는 소셜, 우리나라는 사실 말해서 저 같은 사람만 데려올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 어떤 케이스들도 좀 데려가야 돼요. 미국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만 가지고 뭐 자유롭고 창의롭고 이런 게 있지만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쳐 보니까 너무 많은 그 어떤 loss of money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Sorry for that. 자, 시간 앞머리 없으니 죄송합니다. 별로 없으니까요. 그 한 마디씩 들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구 교수님부터. 네. 그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교육 재정을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자원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낼 거냐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교육 재정인 거고 지방 교육 재정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 투입을 많이 하면 좋죠. 예. 늘리면 좋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늘리면서 최대한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늘려가면서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를 내자라는 측면에서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방 정부나 그 다음은 카운티 정부나 대학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교육 지원 체계가 좀 잘 작동되면 미국의 이런 장점들을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병태 연구위원님. 예, 아까 이제 그 우리 1.5조 원에 대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 아닌 그 경상북도 내에서 1.5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들 생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주느냐 문제인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엄청 하고 있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거는 원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이 재원으로 갈까 하는 이제 문제인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논리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복지 예산의 일부만 떼어도 굉장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요건에 대한 것들은 우리들의 아이디어인데 정부에서 좀 그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구위원. 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지만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계속 감소는 하는데 계속 더 많은 재원을 이제 초중등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문제 의식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앞에 이제 일본 사례에서도 처음에 학생 수가 감소할 때 이제 학교가 수가 거의 유지되다가 이제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학교 수도 빠르게 감소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가 늘고 있다, 학급이 뭐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중장기 이제 교원 수급도 이제 2027년까지 뭐 30% 감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서 다른 이제 주요 변수들도 이제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 지방 교육 재정의 어떤 여력,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불용금이나 이월액 같은 것도 증가하고 있고 각종 기금이 많이 쌓이고 있어서 이런 좀 여유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교육부의 최홍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뭐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시도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뭐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했던 일반 재정이랑 지방교육 재정 통합 문제는 아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감 직선제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러닝메이트라든지 그게 맞는 건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재정은 어떻게 보면 그 거버넌스 체계랑 좀 부수적으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아까 일본의 사례에서 연계의 조금 장점, 그다음에 혹시라도 단점 그런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때까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통한 지방교육 재정이 나름대로 조금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꿀 것인지, 혹은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시도청이랑 함께 공동사업을 더 많이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 같이 참고하면서 조금 고민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저희들이 그럼 우리 개혁을 하게 되면은 각각 부처의 입장이 다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싶은 거고, 행안부에서는 좀 더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제일 처음 수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 같은 그 저출산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대로는 못 가기 때문에 교육부, 행안부 또 국회, 근데 같이 양보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애들만 잘 되게 하느냐, 이 문제도 또 상당히 큰 문제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사회 합의를 이룰 수 있냐 한다고 할 때는 역시 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일정 정도의 양보가 없이는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익만 챙기지 말고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그 서로 간의 국가적인 발전,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하고 그 모든 사람 학생들이 좀 더 기회 균등을 갖는 그런 차원을 어떻게 그 답을 모색해야 하느냐, 요거를 저희들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